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호텔 숙박권 논란과 가족 특혜 의혹 등 논란이 꼬리를 물고 터지면서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커진 만큼 거취 표명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도 말을 아꼈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오늘 공개석상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호텔 숙박권 논란부터 병원 공항 가족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배우자가 보좌진과 구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해왔다는 의혹까지 보태졌습니다. 사모님을 곧 의원님 대하듯이 하다가 대답을 안 달아도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과 정부에도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들이. 김 원내대표는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거세게 받는 상황인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대신 오늘 입장 발표에선 사과와 해명에 집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키더라도 6개월가량 남은 임기 동안 원내 사령탑으로서 지도력은 흔들릴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과방위와 국토위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데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상대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첫 청문회.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 대표가 동문서답을 쏟아내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오늘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쿠팡 청문회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흘 전 김 의장은 예정된 일정이 있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쿠팡 측은 청문회를 앞두고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인당 총 5만 원의 이용권으로 쿠팡과 쿠팡 이치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 5천 원어치에 여행과 명품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2만 원씩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용권을 쓰려면 사실상 추가 소비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소비자 사이에서는 5천 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쓸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죽어도 또 욕먹는 이런 상황은 쿠팡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쿠팡 자체 조사 과정과 보상안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회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과감한 재정 투자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과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모양새인데 지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의 과거 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소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출근길 취재진 앞에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난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후보자 지명 후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터져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으면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본인이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명하는 것도 인사권이지만 이를 거두는 것 역시 인사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현대판 매관 매직이었다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단상에 오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등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품 목걸이와 시계, 금거북이 등 총 3억 7,7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 특검팀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를 알았는지 밝히지 못해 뇌물 혐의 수사는 경찰에 넘겼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김 여사와의 관련성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등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수사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강전의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가 주목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 관련 정황이 담긴 김 원내대표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직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우리 안 사람들이 누구지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이거 내가 다 썼다. 그러고 내가 그 일부 사모님 밥 사드렸다. 사모님 거 받아가지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카드를 내줬다. 카드로 식사를 써줬다. 그럼 걸리는 거야? 그게 업무와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조직이 썼다 이렇게 되면 둘 다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럼 둘 다 걸리죠. 예. 업집이라는 것도 업집이 범인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3자가 쓰게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횡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녹취가 공개되고 난 뒤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이고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보신 저 녹취가 뭐 다른 어떤 제3자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녹취도 아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육성입니다. 그 육성에 뭐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 뭐 구의원이 쓴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런 해명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반 글하고 예. 달리요. 녹음 파일은 첨삭이 불가능하죠. 예. 우리도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죽 뭐 변명할 것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좀 안타까운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도 다 들었잖아요. 듣고 우리가 이해한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그 조진희 동작구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썼다. 뭐 이 사실은 본인이 다 그 당시에 2022년 통화니까 그 당시에 다 인정한 내용이고 지금에 와서 아무리 그걸 덮으려고 한들 예. 그게 덮어지겠습니까? 녹음 파일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지금 같이 들어보신 아내 법카 유용 의혹 포함해서요. 또 호텔 숙박권 의혹, 병원 특혜 의혹, 장남 의혹, 차남 의혹, 그리고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강선 의원 관련 의혹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데 추가 폭로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추가 어떤 물증, 녹취가 더 나올 지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연일 터져 나오는 예. 의혹에 사실 곤혹스럽고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제 오늘 거취를 표명할 텐데 사퇴보다는 대국민 사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예.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대국민 사과 쪽으로 간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현재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특검을 주도하고 있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 동력을 떨어뜨리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 원내대표라는 직이 당원과 의원들로부터 뽑힌 그런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그런 고육지책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퇴보다는 사과 쪽으로 지금 좀 가닥이 잡혀 있다는 전망들인데 강전혜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떤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사퇴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많은 의혹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법카 유용 의혹이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서 지금 동작구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배우자가 썼다는 의혹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원내대표 스스로가 관여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자식에 대한 취업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쿠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쿠팡의 박대준 전 대표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좌관이 이미 취업을 한 사람을 잘라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사사건으로서 업무방해 같은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대준 전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로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과만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분노 같은 것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퇴가 아니라 사과만으로 끝난다면 여러 가지 후폭풍도 역풍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범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오늘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 좀 더 기다려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아마 국민들께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해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 설명이나 이 해명을 판단하시는 몫은 당연히 국민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그 자리가 막중하고 엄중하다라는 것은 원내대표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보여지는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생각하고 감안을 해서 어떤 결정이나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을 입장 표명을 좀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어떤 결단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중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쉽게 의사표명하는 것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좀 각을 세우는 모습, 친명계 의원으로서 그럼으로써 어떤 또 대통령실과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비춰져 왔었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엄중하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의사 표명은 좀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정도였거든요. 본심은 어떻다고 보세요? 네, 강유정 대변인이 예. 브리핑한 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당에서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이니만큼 대통령실이 거기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실 당정청 간의 찰떡 공조는 또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청 간의 또 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조금 언급했던
의혹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관위 간사를 지낼 당시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호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육성 녹음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어떤 입장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닐 거라는 관측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도 좀 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그 어떤 압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선호 의원에 대한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1억 받은 사실을 이제 강선호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공관위 간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살려주세요라고 뭐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쭉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선호 의원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고, 자,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거기에서 보면 이게 문제라는 식으로 자꾸 뭔가를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 문제는 그 해당 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그 공천받는 과정에 또 뭔가 제2, 제3의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작업에 김병기 의원이 개입했다면 그거는 이제 김병기 의원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녹음 파일의 아마 뒷부분 정도의 어딘가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 의원 단수 공천을 결국에는 받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고, 강선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최병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 측에서 1억 원 정도를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당시 공관위의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돈을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수사 의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무 일 없이 단수 공천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강선우 의원에서 끝난 것인가, 이 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2년도의 지방선거 과정이지만 작년 총선 과정에서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때 그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석 부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때 총선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22년에도 공천 과정에서 돈 받은 사람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작년 총선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김병기라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짚어봐야 될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알려진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공관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았고 어떤 묵인한 듯한 정황, 그리고 결국에는 단수 공천이 됐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아직은 추정이나 의심의 단계라고 보이고요.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혹 자체가 어제 저녁 무렵부터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2022년도 지방선거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 약속을 받고 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나올지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사실 지금 불거지는 이런 어떤 녹취록 내용이나 어떤 의심, 추정의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어딘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정 부분의 특정 지역구에 관련돼서 어떤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단서들이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놔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어떤 입장 밝힐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자는 첫 출근길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과거 소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분의 반쪽짜리 경제 실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주느라 세금을 더 걷든 국채를 더 발행을 하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은 줄어들게 되고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을 하신 적이 없다는 점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으로 같이 이해운 전 의원의 어제 입장과 지난해 3월 그리고 그 지난 앞서서 밝혔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좀 들어봤는데 많이 다르거든요. 어제 밝혔던 내용과 지금까지 밝혔던 이 후보자의 어떤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어느 게 진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정치적인 입장을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했었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예. 당협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입장은 그렇다 쳐도 본인이 평생 해온 게 경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KDI부터.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경제에 관해서는 입장을 갑자기 바꾸면은 그거는 학문적 소신을 바꾸는 게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아주 과감한 재정 투자라면 과감한 재정 투자는 포퓰리즘인가요? 아닌가요?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경제에 관해서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운 경제학자 이해운의 그 경제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아마 본인이 그 국민의힘 그 청문회 의원들 예. 중에서 경제학자들이 많을 테니까 토론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운 전 의원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좀 자주 바뀐 것 같다라는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 들어봤던 이해운 전 의원의 그런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이게 기존의 어떤 소신이라고 한다면 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건건이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해운 전 의원이? 네, 이해운 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무위원이 된다면 이제 이재명 호에 함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는 이제 확장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예.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을 한다면 뭐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그런 확장 재정에 곡간을 쥐고 있는 것이 또 기획예산처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중도 보수층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어제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하면서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기의식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퍼펙트 스톰이니 회색 코끼리니 뭐 블랙스완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것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 어게인의 행보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제 첫 출근의 일성이. 이런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관점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해운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정말 몰랐을까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결국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한다면 징역에 구애되지 않고 그 사람을 쓰겠다라는 통합과 실용의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특히 불법 계엄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들께 입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은 뭐 진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용주의자로서 결국 능력을 보고 그리고 통합의 인재를 쓰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도 분명히 후보자의 몫이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이제 어제는 첫 출근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또 관련된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지만 또 한 가지 축은 국민들께 사실 이 불법 계엄이라든지 그다음에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국민들께 이 부분을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여론 추이에 따라서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고 처음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을 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자진 사퇴의 형태를 했습니다만 그때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지명 철회를 하게 될 때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민주당 결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좀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뭐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대통령께서 이 인물을 지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왜 이해운인가 그동안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특히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뭐 이야기를 하는 방향성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보면 75만 명 공무원에 대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이것도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으로 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명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만큼 지명 철회 이야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지명하게 된 이유를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믿고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등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당내 일각에서는 물론이고요. 강성 지지층에서 반발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진보 보수 뭐 좌우를 떠나서 무능한 인재를 널리 쓰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표명하신 바 있고 그것을 이제 이번에 구체화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성에 기반하고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제 탕평 인사를 하신 건데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면이 없지는 않죠. 사실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날밤을 새면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 빛의 혁명으로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인데 거기서 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 행렬에 섰던 분을 기획예산처의 수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실감과 자괴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는 그런 어떤 자괴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단호한 그런 선언을 해야 돼, 단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저희가 좀 궁금한 건 고객 입장에서 체감되는 보상 금액은 5천 원에서 1만 원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보상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선 5만 원이라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쿠팡 커머스에서는 5천 원, 그렇죠? 그다음에 쿠팡 이츠에서 5천 원 외에는
쿠팡 트래블이나 이 알럭스라는 곳은 2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 상품을 2만 원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만약에 저기에서 2만 원의 저 이용권을 쓰자면 네. 그 쿠팡 트래블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2만 원 가지고서는 그 뭐 턱도 없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1만 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도 선에서 또 회원으로 또 가입하지 않으면 저거를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형된 마케팅, 결국 소비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가 돈 더 쓰게 하는 꼼수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쿠팡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법률 예. 용어상에서 봤을 때 배상이라는 것은 결국 손해, 위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듯이요. 근데 보상일 때는 손실보상,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쿠팡이 계속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이 아니라 보상안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결국 위법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법적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해서 위법 행위가 없다라고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향후에 있을 어떤 법률 분쟁이라든지 그럼 또 법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손해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보상 처리한다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 있을 법정 책임이 모두 면제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후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범석 의장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그때도 안 나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만 예. 김범석 의장 그리고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 해외 사유라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다시 증인으로서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본인이 불출석을 했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김범석 의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 17일에 헤럴드 로저스 현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도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국회 모욕죄로서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보상안에 대한 법률적인 지점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이 대통령이 구중궁궐 우려를 어떻게 씻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청와대 문이 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길을 반깁니다.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지난 6월 취임식 때 선보였던 빨강, 파랑, 흰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별도 환영 행사 없이 참모들과 차를 마시며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첫 일정으론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경계식품을 가지고 24시간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마련된 비상집무실을 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는 농담 섞인 질문도 던졌습니다. 비상집무실은 전쟁이나 계엄 등 위기 상황 때 사용됩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업무 공간인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새해 인사도 건넸습니다. 앞서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개양됐습니다.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합니다. 출근길 정체 우려에 경호처는 통제 구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 집 천장까지 가득 쌓인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화에도 7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7층 베란다를 향해 물대포를 쏩니다. 하지만 하얀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대원들이 승강기를 타고 화염이 가득한 내부로 직접 들어갑니다. 놀란 주민들은 1층 현관에 나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저녁 7시쯤 난 불은 100여 명이 넘는 대원들이 출동했는데도 7시간 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세대 안에 가득 쌓여있던 온갖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방수를 해도 물 침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 이렇게 소요되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가연물이 많이 적재되다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주민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주민은 수년 전부터 밖에서 잡동사니를 들고 와 집안에 쌓아두었는데 천장 높이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냄새가 이 송명스러운 냄새도 아니고 사부는 내가 갚았다고. 관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추녀가 내 들어갈 거예요. 대원들이 진화를 하느라 복도로 빼낸 쓰레기만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아니 우리는 그나마 밟을 수라도 있지. 저쪽은 지금 아예 넘어가지 못해요. 소방과 경찰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군용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5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으로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폴란드에만 3차례에 걸쳐 12조 원 이상 천무 수출 성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출 계약에 따라 천무는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폴란드군 전술에 맞춘 모델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2025년 올해 증시가 오늘 폐장합니다. 폐장을 하루 앞둔 어제 코스피가 반도체주 상승에 4,220선을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가의 턱밑까지 올랐는데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 기록을 쓰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연일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던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한국 수출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 달러. 이거 넘긴 나라 한국이 6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록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라는 고지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게 1948년입니다. 당시 한 1,900만 달러 수출해서 지금 77년 만에 수출이 무려 3만 6천 배나 성장을 했는데요. 이 기록은 이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 6대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국가를 보게 되면 미국, 독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네덜란드였는데 전통의 강국 프랑스를 우리가 제쳤습니다. 이게 명실상부하게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출 강국 반열에 올랐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걱정했던 게 미국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이 관세 폭탄을 이겨냈다라는 건데요. 상반기 때까지만 하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6개월 연속 월간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면서 뒷심을 발휘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2025년 돌아보면 사실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수출품, 자동차,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수출 1등 공신은 반도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투자은행이 연초부터 반도체 겨울이 온다. 네. 라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열풍에 힘입어서 고대역폭 메모리, 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네. D램 범용 수요까지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 수출인 1년 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고요. 자동차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사실 한미 FTA로 인해서 무관세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25% 고율의 관세로 인해서 사실 좀 우려가 좀 컸었고요. 특히나 전기차의 경우는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형 전기차 차량을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 쪽으로 이제 수출을 전환하면서 이제 수출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예. 이어도 K 열풍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K 라이프스타일도 새로운 이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동안 예. G2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금 보면 뭐 아시안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국가로 수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정부의 집계를 보면요. 외국인 진짜 직접 투자액도 3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고환율 감안하면 외국인 그렇죠. 투자한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의 기록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350억 달러입니다. 약 50조 원에 달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14% 이상 외국인 투자가 줄었지만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드라마틱한 이 반등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대외 신뢰도가 회복이 됐고요. 특히나 하반기에 있었던 경제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와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몰려들었는데요. 더 주목할 것은 투자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단순히 금융 투자,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한머니. 단기적인 돈이 들어와서 빠지는 게 목적이라면 이른바 공장 투자요. 그린필드 투자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투자 요인인 공장을 건설하고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통상당국 올해 최종 수출 실적 7,100억 달러 전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해놨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7천억 달러 돌파한 이후 내년도 녹록지 않은 환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통상 환경이 변합니다.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180여 개국과 이제 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지금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등이 무역 장벽을 좀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매년 무역 협상의 결과 200억 달러, 28조 원 상당이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중간재 수출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게 되면 국내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의 과제는 분명한데요. 물론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제3의 먹거리, 예. 제3의 먹거리를 빨리 수출 품목을 키워야 되고요. 특히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점 줄여서 예.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핵심 공정과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에다가 국내에다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이른바 마더 팩토리 전략을 통해서 예. 트럼프 리스크를 좀 비켜나가야 합니다. 네, 내년 수출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수출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요, 부동산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강벨트, 강남 3구 상승세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평균 가격이 나왔어요.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5억 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번 상승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구와 그리고 한강벨트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원의 집계를 보게 되면 예. 송파구가 올해 들어서 집값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아이고.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변 벨트 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데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희속성까지 두드러지니까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네. 분양 경쟁률은 청약 경쟁률은 무려 수백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치솟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오른다기보다는 강남 3구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면서 협상 흐름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동 이튿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Рождение преступн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перешедшего к полити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рроризма, переговорная позиция России. 러시아는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not the right time to do any of that and can't do it. And I learned about it from President Putin today. I was very angry about it.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 주장이 미 우크라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며 이는 서방의 결속을 흔들기 위한 러시아의 전형적인 거짓말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열린 미 우크라 회담에서는 미국이 외국군 주둔을 포함한 15년간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고 영토 문제로 논란이 된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제안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온 마을이 흰 가루로 뒤덮여 마치 눈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모습인데요. 스페인 남동부의 작은 마을 이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아주 합법적인 난장판이 벌어지곤 한다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뿌연 연기 속에서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밀가루와 달걀을 던집니다.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스페인의 전통 겨울 축제 엘스 엠파리나치인데요. 가짜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밀가루와 폭죽을 이용해 마을의 권력을 장악하는 가짜 쿠데타를 연출합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라는 축제 이름처럼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가운데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네, 밀가루와 달걀로 벌이는 쿠데타라니 재밌어 보이는데요. 사진 속에서도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열리는 날은 스페인판 만우절인 무고한 어린이들의 날인데요.
참가자들은 가짜 법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벌금을 걷는데 이렇게 모인 돈은 전부 지역의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난장판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 속에는 이웃과 함께 웃음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는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결속력이 담겨 있는 셈인데요. 장난기 가득한 이들의 전투는 적막했던 연말의 거리를 나눔의 온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얀 밀가루 세례가 연말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점점 더 떨어집니다.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 둘째 날에는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함이 이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져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이 영하 3.4도, 대전은 영하 2.7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과 전주 5도, 대구는 7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호남 서해안에, 모레는 제주를 중심으로 눈 예보가 들어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서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